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지금 보셨듯이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된 두 후보의 표정 차이로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 결과였습니다. 민심의 변화, 1년 만에 정말이지 큰 폭으로 대폭 변화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 결과 찬찬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민심을 이렇게 기울게 했는지 그 요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박한 대선에 대한 전망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서울의 지도를 그때 당시 다시금 펼쳐보면 선거 결과가 온통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4.7 재보선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심의 변화가 그만큼 대폭 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는 양 후보의 득표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민심을 이렇게 바꾸었는지도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부동산 분노,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분노가 컸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두 후보가 모두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달랐어요. 오 후보는 LH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생태탕 논란을 선거 종반까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심은 박 후보가 제기했던 이른바 생태탕 논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바로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연령별, 세대별, 지역별 저희가 찬찬히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지도가 나왔네요. 제가 말했던 그 지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이 뒤집혔다. 2030도, 강북도, 중도도 오세훈을 선택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25개의 구 중에서 서울 22개를 독식했습니다. 그때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를 합쳐서 3개의 구만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지 보실까요?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은 전 지역이 오세훈 후보의 선전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북 관악, 금천도 야당이 이겼다. 강남 3구에서는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 보세요. 서초 27.4 대 70.5, 강남 25.1 대 72.9. 더블 스코어 넘게 이겼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냉철하고 침착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 밤늦게 회의를 가졌는데 총사퇴가 불가피하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밤늦게 최고위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 예측하고 있는 이번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는 매우 위태롭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내 입지가 커질 것이다 라고도 한겨레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모셨고요. 자,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했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늦은 시각까지 저희와 함께 개표 방송, 개표 상황 체크하셨을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환호했고 민주당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민심이 판을 뒤엎었다. 민심 앞에 조직도 선거에 관성도 없었습니다. 그 판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시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자, 오늘부터 바로 서울시장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신임 서울시장으로서 오늘 오전 8시에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세훈 당선자가 오늘부터 바로 서울시장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현충원을 방문한 모습, 따끈따끈한 영상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오세훈 당선인의 홍보 문구가 첫날부터 능숙하게 라는 홍보 문구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 한번 서울시장을 해봤었던 경력을 앞세워서 당장 오늘부터 돌입하는 서울시장 임기를 능숙하게 처리하겠다라는 홍보 문구였는데요. 압도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오 시장이 첫 행보로 바로 현충원 참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환영식 행사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서울시청의 환영 행사 그리고 오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충원에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보실까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오세훈. 자, 이라고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의 선거 결과를 요목조목 분석해 볼 텐데, 일단 이재명 기자,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어요. 자, 서울시장으로서 임기 바로 시작한 거죠? 맞죠? 그렇죠. 당선이 되는 순간에 지금 당선증은 아마 오전 11시쯤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선되는 순간에 이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바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충원 참배부터가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참배를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로 첫 출근을 했고, 그래서 오늘 직원들 만나게 되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전 일정을 생각하는데, 오늘 오전에 또 이제 당선증을 받고 나서 시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109명 시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의회 의장을 처음 만나는 행사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일정을 지금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일정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후보들은 이 개표 결과를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실제 개표도 큰 차이로 벌어졌고요. 그때의 표정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을 찌는 것은 온전한 생명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친구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내가 근거적인 열심히 뛰어서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박형준이 달라서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자, 당선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낙선자들의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박정환 대변인. 네. 일단 자당의 후보가 모두 다 당선이 됐군요. 어제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제 개표 결과까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두 분께 이제 질문 드릴 건데 승자의 입장에서 질문 드릴게요. 무엇이 이토록 크게 민심을 변화하게 했으며 무엇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크게 이기게 했다라고 보십니까? 승자의 관점. 승자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한 승자는 국민 여러분들이 승자라고 생각하고요.
득표율도 양 후보 모두, 양 시장 모두 득표율도, 그 다음에 투표율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뭐 부동산 문제, 뭐 내로남불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근본 기저에는 대한민국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좀 옳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영과 이념을 넘은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다. 예, 국민이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결국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심판관은 국민이었다. 그리고 국민 뜻 앞에 늘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누구든지 귀와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 교훈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승자의 입장에서 박정환 전 대변인의 소감이었고, 자, 이번에는 아쉽게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박수영 모스토위원장께서는 무엇이 이렇게 크게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했을까? 특히 지지난 선거에서 줄곧 압도적으로 이어왔던 민주당의 성적표와는 180도 대조적인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차분하게 분석을 앞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 원인의 분석보다도 이 민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이 돌직구시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민심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민심의 무게가. 가장 제가 아는 단어를 총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천근의 무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근의 무게라고 표현하기에도 이번 민심은 더 무겁더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천근 만근 그러는데 민심의 무게는 천근보다 더 무거운 만근이다. 만근의 무게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말을 제가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번에 저희는 회초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이 민심이 저희에게 주신 이것을 회초리라고 표현하기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오만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초리보다 훨씬 더 묵직한 매를 맞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하면 저희는 이것을 그래 회초리를 주시지만 사랑이 포함된 좀 혼내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옐로우 카드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사실 옐로우 카드를 넘어서 완전히 레드 카드를 받았다. 레드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각 당을 대신해서 우리 두 명의 또 패널분께서도 선거 때 열심히 또 활동하셨는데,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승자의 시각과 또 패자의 시각에서 의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구체적인 최종 득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개표는 100% 됐고, 오세훈 시장이 57.5%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표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57.5%를 얻음으로써 최종 서울시장 후보에 당선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오 시장이 다시 서울시로 복귀를 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 박영선 후보는 39.18%를 얻는 데 그치면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보시죠. 자, 부산에서의 표차는 더욱더 컸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더블 스코어 숫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박형준 당선인 부산시장 62.67%. 자, 김영춘 후보는 34.42%에 그쳤습니다. 더블 스코어에 조금 못 미치는 표차가 난 겁니다. 서울도 꽤 많은 표차가 났고요. 부산은 더 많은 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 득표 서울에서는 과연 지역별로 어땠을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5대 0. 이야, 25대 0.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울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지도를 다시 보면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자, 이런 곳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었고, 뭐,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이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8명밖에 없었던 지역인데. 자,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 이 정반대의 결과. 22대 3. 김문수, 안철수 합쳐도 3. 용산, 서초, 강남.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싹쓸이를 했었는데, 다시 요 앞에 지도 보실까요?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뭐 굉장히 좀 러프하게 거칠게 설명드렸는데 이 전문가의 견해,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아니 이렇게나 지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2008년에 예. 총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갓 취임하고 난 이후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 결과가 비슷해요. 그때도 뉴타운이라는 부동산 이슈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건 이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아, 박영선 39, 그렇죠. 김영춘 34가 서울, 부산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가 박영선 후보의 득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오세훈 후보의 득표.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였거든요. 예.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60%, 180명이죠. 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아까 이번 선거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심판,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정권 심판,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인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심판, 네 글자로 얘기하면 정권 심판, 세 글자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 이미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이 전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50%였다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한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LH 사태는 방아쇠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중도층이 뚜둑하고 떨어질 때의 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결국 경제의 영향을 받고 북한의 영향을 받고 공약, 검찰개혁, 경북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 별로 나아질 게 없죠. 예. 특히 자영업층이 많은 서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이슈 별다르게 대통령 성과라고 나올 만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부동산도 경제 관련 이슈고 검찰개혁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추윤 갈등 이렇게 이어지면서 중도층들은 계속 이탈한 겁니다. 예.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때 이 중도층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도층 회복을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나와주신 이제 박수현 소통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까지 됐어요. 이번 이 선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 현장의 목소리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은 두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사실상 사의 표명한 상태. 변창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은 나름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반등시킬 수 있는 관건이었는데 정리해보면 결국 이번 선거는 오세훈에 대한 평가, 박영선에 대한 평가, 김영춘에 대한 평가, 박형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롯이 정권 심판이 되버린 거예요. 예. 자, 오늘 배종찬 소장님 확실히 전문가답게 오늘 도직구쇼 출연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지금 어제 밤부터 준비해 오셨는데 이 질문도 드릴게요. 자, 서울 전역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지난 총선 때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모두가 다 파란 색깔은 아니었거든요.
뭐 비단 3개, 뭐 49개 중에서 비단 8개라도 빨간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단 한 지역도, 그러니까 25개 서울의 구 중에 단 한 구도 파란 색깔이 없을까, 이 결과에 대한 질문인데 놀라웠는데, 예컨대 제가 앞서서 이제 은평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저 은평도 지금 빨갛잖아요. 지난 총선 때 제가 개표 방송했었거든요. 은평이 여야의 득표 차이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넘게 민주당이 은평 가부를 합쳐서 일방적으로 은평 전 지역을 민주당이 손쉽게 가져갔었던 구였는데, 아니, 어떻게 은평마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죠? 은평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표심이 변화됐느냐? 우리가 샤이 진보 이야기를 합니다. 샤이 진보는 마치 자기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거라서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이제 샤이입니다. 근데 샤이를 사실 샤랄라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요. 야, 이거 뭐죠? 샤이가 되면 안 돼요. 샤랄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지난 총선에서는 그래도 정권에 힘을 실으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60%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개혁을 한다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회일 것이다. 박수현 전 의원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샤이 진보는 샤이가 아닌 샤랄라의 상태에서 투표소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서울 유권자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투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소에 안 간 4명 중에서 적어도 2-3명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도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러니까 LH 사태 터졌대.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화가 났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당선인 이제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이 부동산 의혹만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나 김영천 후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서울 민심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앞서 박정하 전 의원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승리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유권자의 심판인 거지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갔던 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1년 뒤 대선 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유권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겸손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데 유권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유권자 앞에 겸손하고 유권자를 떠받들 때,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박수현 전 의원께서도 청와대에 계셨지만 청와대에서의 국정 상황 파악이 빨리 현장에서 빨라야 됩니다. 이미 중도층의 민심은 한 7, 8개월 전부터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중도예요, 진보예요, 보수에 물어보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1000여 명 조사를 하는데 진보가 제일 많아요. 난 진보입니다. 2018년 때? 그렇죠. 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총선거 때도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물어보면 저기 진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때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에서 보면은 진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중도가 제일 많은데 이 중도는 지금 어떤 성격이냐? 정권 심판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진보라고 떳떳하게 샤랄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 전문가 모시고 흥미로운 분석들, 굉장히 좀 예리한 분석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분석들, 생생한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율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엔 투표율을 한번 분석해보죠. 자, 25개 서울의 구 중에서 투표율을 보면 사실은 이 결과가 좀 예측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서초, 강남, 송파.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지금 득표율이 더블 스코어가 났던 곳들이에요. 더블 스코어 이상. 자, 투표율 하위 지역을 보면요. 금천, 중랑, 관악.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곳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배종찬 소장 분석했던 것처럼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자, 서초와 송파, 강남에서의 투표율보다 사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득표. 7대 몇이었죠? 7대 2가 나왔어요. 강남에서. 더블 스코어를 넘어선 결과가 이 강남 3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서초, 강남, 송파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투표율 60% 넘는다는 건 당시 어제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번 선거가 뭐 조금 전 배종찬 소장도 세 글자를 요약하면 부동산이다 했지만 결국 부동산 심판 선거였다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서초가 70%, 강남이 72%, 송파가 63%가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렇죠. 세 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구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나서 오히려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다시 세금 올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금만 더 많이 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금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너무 문재인 정부가 쉽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북까지 전체가 다 국민의힘이 손으로 들었다는 건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이 아니라 결국은 위선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LH 사태 이후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으로 불거진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 위선의 문제가 굉장히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표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 박수현 소통위원장께서 민심의 회초리도 굉장히 오만이다. 그러면서 레드카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민심의 무서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오히려 더 권력의 어떤 미련함, 망각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거는 민심의 심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해 총선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정권 심판만을 외친 야권에 대해서 역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시 여당도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04년도 열린우리당의 성공과 실패를 되새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획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죠.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첫 서울시장이 되는데 당시 강금시 후보라 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전 구에서 다 오세훈 후보가 이깁니다. 참패를 하고 그다음 2007년도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다시 민주당이 참패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계속 어떤 승리 이후에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걸 정치권은 늘 압니다. 그리고 늘 심판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난해 총선의 압승에 도취돼서 독주하게 되고 오만과 위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패배를 자초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심의 무서움보다 오히려 권력의 망각에 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이 급변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도 그러면은 강북의 경우도 다 집값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민심 자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 자체도 표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자, 이 두 분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인데요. 오세훈 후보의 당선. 자, 오세훈 후보 누구인지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다시 출근하게 된 소회는 어떨지 자, 이민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앞에 두 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임기이니만큼 열심히 뛰면서 여러분의 불편, 고통 덜어드리겠습니다. 멈춰선 서울,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소명이다. 지난번에 임기를 다 못 마쳤잖아요. 이제 자리를 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북의 아들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동안 제가 실수도 많았고 또 실패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보약처럼 작용을 해서 아마 더 단단하게 실수 없이 나아가는 그런 시장으로, 현장형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출발이 그렇게 맨 앞선 선두로 출발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구나 하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그분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높이 규제도 풀고 한강변 높이 규제도 풀고 정말 신속하게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부터 서둘러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를 다시 뛰도록 만들고 대선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자, 이 선거 결과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고요. 이제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 분석,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운데 벌써 생태탕이 안 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BS의 김어준 씨가 집중적으로 본인의 교통방송에서 제기했던 폐모 신발과 흰색 면바지, 선글라스, 생태탕 논란을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수 후보가 여러 차례 재차 직접 인용을 하면서 공세를 막판에 했었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팽배합니다. 결국 생태탕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됐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생태탕 논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오세훈 시장 당선인이 오늘 처음으로 서울시청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간 서울시청.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서울시 청사도 새롭게 지어졌고. 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출근을 환영해 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정말 솔선수범 열심히 뛰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출근길 영상, 조금 전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 캠페인이 과연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 특히 양당에서 나오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예고드렸던 생태탕이 안 통했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영선 후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집값이 설명을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의 이 로프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드디어 한 장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요. 어떻게 후보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진 언뜻 보아도 그 주장하는 그 브랜드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국산 브랜드입니다. 자, 이 생태탕 논란,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좀 어렵고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의혹 제기다라고 사실 박수현 소통위원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또 강변하셨고 그래서 생태탕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 가운데 어쨌든 민주당의 의혹 제기의 본질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서 재임하면서 과연 이제 가족의 땅이 이익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일 텐데 그것과 생태탕을 먹었냐의 논란이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또 급기야 그 생태탕 집에 갔냐 안 갔냐가 그때도 아니고 뭐 한참 시기가 다를 때에 신었던 박 후보가 얘기했었던 그 페라가모 신발이라고 호소했던 사실은 국산 신발이란 반박이 나왔던 그 사진 공개까지 이어졌던 게 과연 이게 무슨 본질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시민들의 물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생태탕과 그 신발이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문제를 아주 지역적으로 보이는 저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너머에 다른 본질이 있다고 민주당은 믿었기 때문이고 국민께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의 주 원인인 LH 투기 의혹은 미공개 정보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금자리 임대주택지구, 처가의 땅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런 것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측량 문제와 생태탕의 문제와 구두의 문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인데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지났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간에서 캠페인 기간 중에 중간에라도 여기에서 이걸 멈추고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정책. 다시 말해서 서울 시민은 지금 갈증이 있어요. 저희한테 회초리를 때리는 그 갈증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가 너네들 정책으로 좀 안 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언제까지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정을 이야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전환을 못한 것이죠.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거 전략상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가 어디 있는가. 국민도 오세훈 후보가 생태땅 집에 갔을 거야. 뭐 측량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를 민주당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들어?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선거 전략의 전환을 빨리 하지 못한 패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태탕 논란을 포함해서 과연 이 연령별로 각 후보 측 캠페인이 먹혔을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득표율입니다. 출구조사 예측치입니다. 자, 20대 이하에서 오세훈 후보가 높았고, 자, 30대도 오 후보가 높았고, 40대는 출구조사에서 박빙, 50대는 오 후보가 높았고, 60대, 70대도 오 후보가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20대 남성을 한번 핀포인트해서 보시죠. 자,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20대가 답을 했는데 이게요 60대보다도 20대 남성이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게 더 높았습니다. 자, 요 데이터 배종찬 소장님, 네. 60대 이상 남성보다 20대 남성들이 이 데이터에서 72.5% 더 많은 20대 남성이 60대 남성보다 보수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남자라고 그러죠. 이 남자. 이 남자는 뭐예요? 20대 남자. 20대 남자. 20대 남자가 사실 정권이 가장 현 정권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연령대예요. 왜냐하면 20대가 왜 그럴까?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여성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취업시장에 나서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여성 가산점이다. 또 굳이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학력 단절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군대를 가요. 예. 학력 단절도 되는데 항상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들한테 잘해.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한 국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20대 남자들이 별로 받는 혜택은 없거든요. 근데 혜택은 없는데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 세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페미니즘 대통령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러면서 본인들이 받는 피해가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죠. 2018년입니다. 1월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 발언을 합니다. 예. 뭐야? 그 다음에 2018년 2월에는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해야지, 공평해야지. 예. 왜 이 사람은 단일팀이라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해왔던 여성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가 기회를 잃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나옵니다. 누군 정규직이고 누군 비정규직이야? 이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비해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20대가 오히려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 또 30대 초반까지도 탈이념이에요. 이제 진보다 보수다 해서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청와대가 알고 있을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예. 20대 남성들이 이만큼 반감이 크구나. 그래도 20대 여성은 그나마 낫구나. 30대는 결정적으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마포, 용산, 성동 집 샀는데 재산세가 팍 오르는 거죠. 이거 뭐야? 우리는 왜 기회를 안 줘? 주식시장 공매도 무슨 이야기야? 5월달에 왜 재개를 해? 우리 주식 투자한 거 타격받잖아. 이런 불만들이 쌓여갔던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그래도 40대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근소하게라도 박영선 후보거든요. 60대 이상은 오세훈입니다. 정말 중요했던 건 50대예요. 50대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야기할 때 오서방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서방은 뭐예요? 오서방, 50대. 그 다음에 서쪽, 서남권. 예. 바로 이게 양천, 구로 이쪽이거든요. 영등포. 그 다음에 오서방, 부동산. 부동산. 네. 방. 오늘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 오셨는데. 엄청 준비했죠. 쏙쏙 들려요. 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배종찬 소장이 주목했던 건 이 남자와 오서방이다. 사실은 20대 남성이 70%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출구조사에서 답한 것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뼈아픈 패배 원인이고 오서방 50대를 빼앗긴 것. 지금 50대 보면 42.4 대 55.8이고 서울의 이제 서남권 뭐 구로, 영등포 이런 쪽이죠. 뺏긴 것. 부동산 이슈에서 생태탕 논란을 제기했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발휘했던 것. 이런 패배 원인들이 이 같은 연령별로의 차이를 발휘한 거다. 생태탕 논란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왜 생태탕 논란이 먹히지 않았을까? 내곡동 땅이 왜 선거에 큰 영향을 못 줬을까? 예. 이게요, 개인 후보와 관련된 거하고 LH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땅이죠. 땅 선거니까. 근데 어느 게 될 걸까? LH는 모든 이념 성향층에 모든 연령대에 다 영향을 준 건데 특히 이제 중도층과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분노 표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런데 내곡동은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 내곡동은 중도 진보 정도에게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 진보가 누굴까? 바로 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장에 투표하러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공력이 필요한 거냐면 미국에서 분석한 건데 데이트할 때 잘 꾸미고 나가서 누군가 남친, 여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투표소에 갈래 지금 성나 있는 중도 진보, 샤이 진보에게 집에서 유튜브 볼래 그러면 유튜브 보고 싫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중도 진보 정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내곡동, 생태땅 이것도 뭐 생태질이냐 생태 매운땅이냐 이게 너무 나갔죠. 예. 그래서 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TBS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 시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꽤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박정아, 박수현 두 분의 견해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정말로 팽팽하게 달렸습니다. TBS, 특히 김어준 씨의 교통방송이 편향적이다라는 야당 박정아 대변인의 의견과 나름 저널리즘의 균형성과 공정을 갖고 있다라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소통장의 의견이 정반대로 부딪히기도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자, 이제 서울시장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TBS, 특히 김어준 씨 방송에 관한 문제도 선거 이후에 문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본인의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후보가 당선된다. 이번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의 색깔 완전히 바꿔야 돼. 코너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김어준의 교통공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공장. 생활정보공장. 생활정보공장, 교통공장. 1부 강변북로, 2부 올림픽대로, 3부 일본 국도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박지원 대변인, 야당에서는 김어준 씨의 이제 교통공장이 아니라 뉴스공장에 대해서 계속 편파성 비판을 해오셨는데, 이제 이 대목도 지금 사실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어제 방송하시는 분들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교통방송이라는 게 정치 뉴스 뭐 이런 거 법적으로도 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프로를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 내에도 굉장히 편파 방송 논란이 많았던 저런 방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일말의 그 반성이나 아니면 유감이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교통방송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막 진행을 하기보다는 교통방송 본래 취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고 방송국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디어 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자체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 교통방송을 만드는데 그 재단에 80% 가까이 400억 가까운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교통방송을 운영하는데 400억 가까운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활과 교통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당선인도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교통방송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BS에 대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TBS 설립 목적은 교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 정보 좀 제공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형준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뉴스공장은 또 이제 어제 막방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오세훈 당선자 덕분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자, 김어준 씨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우리 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안 되든 교통방송은 교통정보 중심으로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 이슈를 하더라도 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TBS라고 하는 미디어 재단인데요. 여기에서 교통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 입장이나 진보 진영에서 보면요, 우리 그 김진의 돌직구 쇼를 제외한 이 종편의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당연히. 아주 중립적으로 잘하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편성의 독립권의 보호막 아래 어떤 주제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보 진영에 불리한 요소들을 다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측면의 균형 측면에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래도 또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전체로 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지적한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그 주장을 하는 생태탕 이런 걸 주장하는 그 증인들 5명을 야당의 반론 기회 없이 편향되게 출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김어준 씨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오세훈 후보 측이나 박형준 후보 측에 출연을 요청하고 반론권을 드렸는데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날 하태경 부산 우리 박형준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 또 출연해서 그 전날 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또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졌어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비교를 해보고 하는데 뭐 오세훈 후보께서 이제 시장이 되셨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어떤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엄연한 편성의 독립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 하에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심의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따질 문제여서 또 제어가나 이런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 문제고 또 예산의 지원을 끊는 문제도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번 우리 언론 환경 전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자, 박선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선 앞으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 후에는 자연스럽게 전국의 흐름은 대선 국면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발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졌지만 이겼다. 이런 제목도 한 조간신문은 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그 두 후보님들 모두 밝혀주시지 않으셨는데 단일화 이전에 벌써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1.2%, 이재명 지사 25.7%, 이낙연 전 대표 9.3%, 안철수 4.7%, 이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데이터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특히 이재명 기자, 지금 이 대선 주자 선호표 띄워놓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할지 제 전망을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낙연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자, 이 세 분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예측해 주시죠. 앞으로 굉장히 정치 상황이라는 건 뭐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쉽게 예측은 되진 않는 거지만 일단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봤을 때 결국은 야권 지지층 그리고 거기에 중도까지를 포함해서 보수 중도의 연합 어떤 지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돼 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를 선언하지 않았고 따라서 글쎄요 언론에 따라서는 5월 중에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치 선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될 테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의힘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 그것이 입당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외곽에서 무언가 조직을 만들어서 합당 형태든 그런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지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굉장히 정치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본인이 규정을 했죠. 그런 점에서 그 규정이 어떻게 보면 소구력 있게 이번 결과에서 확인이 됐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윤 전 총장한테는 어쨌든 참여의 명분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개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전 민주당의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픈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원칙 없는 패배가 됐다. 이런 점에서 뼈 아픈 패배다 생각이 드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죠. 박원전 시장의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였는데 원래 당원에 의하면 이런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지만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내는 과정 자체가 과연 민주당 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전당원 투표의 투표를 보니까 26%였습니다. 그런데 의결로서 전당원 투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33%, 3분의 1 이상이 됐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후보를 내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또 후보를 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후보 캠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피해 후손의 3인방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캠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계속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이래서 과연 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또 불거졌었죠. 그 이후에도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물론 이제 반성을 하고 성찰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의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보다는 그냥 네거티브전으로 이끌고 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 입장도 뭐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겠죠. 결국 지금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숫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근 쪽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내용은 봄이 왔다. 라는 의미심장한 쪽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왔다. 윤 전 총장에게 쪽지를 건넨 사람은 누구고 이 봄이 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서가면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떻게 행보를 걸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입당을 하느냐, 제3지대를 차리느냐. 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새 지도부 구성되는 대로 윤 전 총장과의 회담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쪽지를 보냈다고 해요. 따뜻한 봄이 왔다. 이런 나라를 다시 경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함께하자.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한 봄이 왔다.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책 속에. 자,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만나면 만나겠다. 그가 잘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딸 것이다. 별을 잡았다 해서 준비 잘한 별을 딸 것이다. 한 단계 메시지가 더 나갔어요. 별 잡았다, 별 딸 것이다.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누구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유의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 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무엇보다 야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일정한 메시지를 내왔었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입할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윤 전 총장이 중도 확장을 고려해서 제3지대에서 세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상황이었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3지대 안철수보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택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더 커졌고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쪽지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아 대표님.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책 속에 이제 쪽지를 넣어서 건넸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따뜻한 봄이 왔다. 근데 사실은 또 쉽게 직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인사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멘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라를 다시 경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함께하자. 앞에 따뜻한 봄이 왔다라고 써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한 봄이 왔다. 혹시 박정아 대변인이 보낸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 앞서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의 보궐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배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분노 선거였고 응징 선거였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쭉 켜켜이 쌓여있던 불만들이 표출된 건데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면이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결집이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뭉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윤석열 총장도 같이 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내년에 대선에 있을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뜻으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봄이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랑 같이 해서 이 대열에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이게 저는 좀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은 굉장히 먼 일이 아니라 빨리 조속한 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내용 전해드렸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큰 압승으로 선거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선언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이고 현 정권과 유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입니다.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여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거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이기고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이 선거를 압승한 그 결과와 동시에 사퇴 선언을 한 겁니다. 압도적 승리는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현 정부와 위정자에 대한 분노가 담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말 처절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경고의 말을, 굉장히 흥미로운데, 국민의힘이 압승한 날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선거를 이끌었던 김 위원장이 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께서 저희 돌직구쇼 방송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매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서 당내에 수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김종인 흔들기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 안팎에서. 급기야 한 인사는 노욕이 아니냐라는 공세를 했지만, 뭐랄까요, 보란듯 선거를 이기고 정말 쿨하게 사퇴 선언을 해서 조금은 좀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에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그 대표 연설에 담겨 있던 경제 민주화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도 정강정책에 그거를 관철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여러 비판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경제 민주화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을 끊임없이 큰 강물처럼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일관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중국의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 같은 현인들이요. 예. 현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념과 가치관 또 정책을 수용해주는 군주를 찾아서 전국을 주유천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내부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철학,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힘이 저는 기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떠나는 것도요, 민주당이 어제 밤에 최고위원회를 심야 통해서 지도부 사퇴를 결론을 못 내고 오늘 의원총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타임,
먼저 승자가. 예, 그렇게 딱 하면서 이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이 바로 승부처거든요. 예. 별것도 아니는 것 같지만 사퇴하고 물러난다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그 타임마저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 그것은 본인이 저는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에 대한 청구서들이 비싼 청구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하면 많은 이제 분열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그 내부 분열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어떤 시간이 바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대 진영의 어떤 수장이지만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적장이지만 박수현 대변인께서 굉장히 높게 좀 평가했던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반면 어젯밤 민주당은 어땠을까요?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선거에서 참패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제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총사퇴나 이런 우리가 실제로 알겠지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최고위원들 사퇴하시나요? 당연히 셋이나 하면 어떻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더 채울 것인가. 지도부 거친 문제는 내일 의원총회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민주당이 어젯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김종인 비당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지금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민주당의 지도부 총사퇴 여부 이거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 아마 여러 의견 나올 텐데 늘 대패한 정당은 사실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총사퇴를 하고 리더십 공백 상태가 오고 그러면 4분의 1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죠. 그런 점에서 2004년 총선 이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열린우리당도 그 뒤에 연달은 참패 이후에 한 3년 3개월 만에 당이 분열돼 버렸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나서 새누리당도 분당이 됐죠. 바른정당으로 일부가 또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또 한 4, 5년간의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지금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리더십을 회복하느냐, 누군가가 빨리 리더십을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내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어떤 승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다시 구심점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마 승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의 총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차기 리더십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짧게만 제가. 네, 박 대변인. 어젯밤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가 결론을 못 낸 이유는 뭐 다른 개인 간의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오늘부터 접어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700명이 나오고 400명대에서 500명대를 거치지 않은 바로 600명대로 점핑하는 이런 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집권당은 선거가 참패한 중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퇴를 해버렸을 경우에 이런 어떤 큰 비상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어젯밤에 결론을 못 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선거 결과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국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제목 공수처가 수상하다. 뭐가 수상하냐면 1. 공수처의 해명이 참 수상합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강하게 오늘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내준 저 관용차, 공수처장 차, 1호차 왜 핵심 피의자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내줬냐에 대해서 당초 공수처는 관용차가 2대뿐이고 나머지 하나 소나타인데 그거는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체포 피의자용이라 이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다소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안 열리다던 소나타 문 잘 열린다는 거예요. 개조한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이 그 소나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피의자 체포용이 호송용이라더니 문도 잘 열리고 개조도 안 하고 공수처 차장님도 타고 다니는 관용차다.
결국 앞서서 공수처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공수처의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 과장 아니라 허위 공문서로 수사 대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안양지청에 배당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제 박 변호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해명을 하려면요 보도자료까지 통해서 했으면 또 똑바로 해명을 해야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왜 공수처장에게 그 같은 편의 특혜를 제공했느냐는 의문의 본질을 회피한 채 다른 관용차 뒷문이 안 열린다. 라는 해명을 한 것도 어색했는데 그 해명마저 만약에 거짓이라면 동아일보 보도대로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 이 관용차 뒷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개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순찰차의 경우에도 뒷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조가 이루어져서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명을 내놨지만 별도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체포, 구속 등 피의자 수송을 위한 차량은 승합차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해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대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수처 또는 그 구성원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해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해명 자체가 제대로 상황을 검토하지 못한 채 발송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해명을 한 것은 아닌가.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는 별도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박성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더니 공수처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뒷문 안 열려서 제네시스 제공했다라는 해명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처럼 정말 거짓이라면 김진호 공수처장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 해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확답은 하지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적기관이 해명을 내놓았을 때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로 해명을 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사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죠.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재 과정을 거쳐 이러한 해명 자료가 나왔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요 문제 박성 변호사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공수처의 이제 역량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오늘 보도됐습니다. 일단 그 정원을 못 채웠다는 문제인데 23명 모집에 19명만 최종 선발됐다. 부장검사 4명 자리엔 2명이 비었다. 12명 뽑으려 한 검찰 출신 4명이 불과했다.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사 정원 채우지 못했냐, 추가 채용 계획 있느냐에 묵묵부답 어제 출근길에 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만 하더라도 김진호 공수처장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금방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수사처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거의 동시에 모집을 했거든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하면 크게 출범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표님, 자신을 보였는데 일단 정원을 못 채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거기에 정원을 채운다 하더라도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의심까지 터져 나온 거네요. 글쎄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지금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허위 해명을 내놓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저런 해명이 대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지방 검찰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나온 해명이거든요. 누구든 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굉장히 센 사람들 수사하는 게 공수처인데 저런 식의 뭐 황제, 에스코트 뭐 이런 면담인지 조사인지를 하고 그마저도 해명도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검찰 수사관까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그냥 숫자만 채우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법에 의해서 이미 그 공수처의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 이 상태로 해서 그냥 껍데기뿐인 이름뿐인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 건가? 그리고 이후에 또 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만든다는 뭐 중수청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좀 돌아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관도 그리고 기관의 장도 글쎄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이며 능력 상황인가 저는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박정화 전 대변인 껍데기만 있는 공수처다라는 부분은 이제 박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이 동아일보 보도 의혹이니까 공수처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여지를 두겠습니다. 근데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이 호차를 가져와서 기자들 앞에서 뒷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한번 뭐 시험을 해봐야 할지 설사 그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본질적으로 그 무엇이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저희가 준비한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인데 코로나 700명대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부가 긴급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혈전 때문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드물게 혈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7일에 냈습니다. 영국은 30세 미만은 다른 백신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혈전이 혈액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부는 잠정 보류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4월, 6월 접종에 중차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국내 세 번째 혈전 발생 사례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려대 김정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어떤 잠재적인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안 맞고 감염돼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잠재적인 의미에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면밀하게 각 국가의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 접종을 맞는 것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른 제약사들의 백신을 접종 맞기에는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재적인 우위가 있으면 우위가 있는 쪽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떡합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혈전 부작용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니라 맞아야 되나 걱정될 텐데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집단 면역을 또 우리가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는 모양이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다른 제조사 백신을 원활하게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방역 피로가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변이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백신까지 차질이 우려되는 굉장히 뭐 한 언론은 삼중고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던데 물론 유럽의약청은 의약품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에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조금 전 김정 교수 얘기한 것처럼 혈전의 위험성보다 코로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접종 이익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접종하는 게 그래도 맞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독일, 네덜란드 등이 다 60세 미만의 접종을 중단한 상태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영국조차도 30세 미만에게는 다른 백신을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60세 미만을 접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2분기에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돼 있는 인원이 770만 명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잠정 중단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면 뭐 지금 4차 대유행 오늘 700명이 나왔죠. 이게 700명대라는 게 거의 뭐 석 달 만에 최고치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시 뭐 1000명대의 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차질까지 불가피하다면 결국 굉장히 지금 방역 당국이 이 4차 대유행도 막기 힘들고 또 방역을 통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도 조기 달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빨리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다른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어쨌든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다른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정부도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된 지금 대책 강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